오늘 설명이 아주 오붓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설명회 진행하게 되는 의문의 열다의 김웅식입니다. 네, 같은 영어 제가 강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진규입니다. 네, 저희가 순서가 일단 1부, 2부로 좀 나눠줄 거고요. 1부에 대해서는 저희 독해 전략 프로그램 소개를 드릴 거고, 2부에서는 김준규 선생님께서 독해 전략과 관련한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수능일이었죠? 예. 대체적으로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의 난도는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철학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제외되면서 조금은 접근하기는 쉬웠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역대급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어제도 김진규 선생님도 검토해 주셨고,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러운 문제였다. 예.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또 보여준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지의 어떤 선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비를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사명감을 또 갖게 되는 그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의문의 열다의 영어 프로그램 이름은 독해 전략이에요.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시험이 어떤 형태로 어떤 난도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저희 독해 전략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 목적이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파트로 저희가 설명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해 전략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활용과 내신 대응에 대해서는 또 김진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독해 전략의 목적. 저와 이제 김진규 선생님 두 분 다 부산에서 수능을 응시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10여 년 이상 이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의문의 열다의 어떤 설립 목적이라는 것도 최종적인 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의대 입시를 위한 선행 과정인 만큼 독해 전략 역시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느냐. 근데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재 학년은 초6, 중1, 중2, 중학교 학생들인 거죠.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의 어떤 대비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수능을 대비하면, 수능 영어를 대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입시가 바뀌어지고 있는 논소수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력도 함께 구비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의 영어의 어떤 본질이 뭐냐면 사고력이거든, 사고력. 어떤 영어의 지식 자체만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력이 구비되어야 된다. 사고력이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논리, 그리고 절차, 융합통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 영어의 본질은 결국엔 사고력이고, 그 사고력을 기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에 대해서 대비 능력이 얻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수능 영어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있느냐.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좀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요. 선생님 본인이
이런 말씀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수능 현장에 이 선생님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저 선생님은 정말 수업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잘 풀 것 같다. 제가 그럴 것 같죠, 어머님들. 네. 제 뒤에 계신 김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실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저희 의문 열다의 독해 전략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친구들은 내년, 내후년 본인들이 수능 시험을 쳤을 때 적어도 영어에서만큼은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그때 초반에 직장 생활을 잠시 그만두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의대를 가보려고 그렇게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5월경에 이제 사표를 내고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거든요. 재수학원에 등록할 그 시점에 네, 커피 주시면 네. 네, 편하게 드시면서 말씀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했었고, 또 아이들도 있었고, 가장의 어떤 신분이었는데, 이제 재종반에 가니까 좀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하다. 라는 말을 좀 하고, 한 번만 도와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재수 생활을 했었죠. 그게 첫 해인데, 첫 해 5월달에 제가 등록을 했잖아요. 11월에 그때 수능을 치고, 그때 점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를 갈 때보다 더 잘 쳤어요. 근데, 이제 의대는 못 가고, 이제 한의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항우석 박사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뭐 한의사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제 좀 아프면 바꾸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의대 정도 가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한 건데, 그게 수능 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뭐 논문이 표절이 됐다 어쩐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향후 전망 높은 직업 중에 인구가 고령화 되니까 한의 분야가 되게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제가 동의대 그 입절을 다 보니까 예비 18번이에요. 그 해 합격생이 예비 16번에서 끊겼어요. 그래서 두 명만 제가 어떻게 했으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예견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수능을 치고 나오면서 딱 한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장을 5시에 마치고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깐난쟁이들 데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애들이 말도 잘 못하거든요.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리고 있는데 이제 아빠를 보니까 반갑잖아요. 저희 집 큰애가 저보고 아빠라는 말을 안 해요. 형이라 그래요, 형. 왜냐면 뭐 이렇게 막 아침에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못 보죠. 저는 이제 학원에 빨리 가야 되니까 주말만 되면 이제 그나마 얼굴 보고 이제 내가 네 아빠야. 그러니까 얘는 그게 없으니까 주말마다 자기 데리고 이제 놀아주는 형이구나.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 이러면서. 그런 애인데 그 애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저는 그 한 문제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 동안 집사람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자기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근데 물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답을 할지는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 무서워서 답을 묻지도 못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또 저는 읽히니까 또 제가 또 뭐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미안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미안하다 말을 해버리면 진짜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잘할게.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말은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이때까지 6개월 동안 1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미안하다 말을 해버리면 정말 제가 미안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게 이렇게 그래서 한 해 더 하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한 문제가 항상 꼬리를 달더라고요. 그게 수능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길로 해서 이제 분필을 잡았죠. 생계를 이제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서울대 나온 그걸로 학원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분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한테는, 니네들은 미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배운 아이들은 적어도 수능에서만큼은 미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실제로는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막 수능을 얘기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단어나 문법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근데, 쉬운 거, 지금 이 아이들 수준에 딱 맞는 거, 그런 걸 했다가는 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대라든지 최상위권의 어떤 학습적인 결과물, 사실 그거 아니면 이렇게 어머님들 아이들이 아둥바둥거리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냥 어차피 대학은 지금 아무 대학이나 줄 서서 줄만 잘 쓰면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명문대를 내가 생각 안 한다면, 대학만 가겠다고 한다면. 근데 어떤 자이든 타이든 경쟁에 들어선 이상은 일단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들러리 쓰려고 여기 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기려고 한다면 그만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는 거죠. 그게 나한테 쉽다 어렵다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게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게 만들어낸 게 저희 독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능은 말씀드린 대로 사고력인 것 같다. 좀 거칠게 말하면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머리가 좋아지는데, 특히 영어 같은 과목은 사실 우리가 암기라는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일단 많이 외워야 된다. 근데 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정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떤 지식의 양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적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고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영어입니다, 어머니. 네, 일단 이게 최근 연도는 아니고 조금 관연도긴 한데 고3들이 치르는 문제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일부분인데 이 지문의 내용을 떠나서 사고가 되는 친구들은, 저처럼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걸 보기 전에 살짝 이걸 봐요, 보기. 그리고 보기를 잘 보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과 상관없이. 물론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있으면 사고가 되는 친구는 진짜? 이런 거거든요. 요거 안 보고요. 밑에 거 보기만 한번 볼게요.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연결 이런 뜻이고. 이 intolerance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intolerance. 여러분, tolerance가 뭐냐면 뭔가 인내를 하고 관용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성이라는 말 아시죠? 내성. 그게 tolerance인데 in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은 거예요. intolerance.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됩니다. tolerance가 내성인데 내성의 반대말이 뭐야? 우리말 속에 뭐 안 떠오르죠. 이상해요, 하여튼. 그 다음에 insensitivity는 돼요. sensitive니까 민감이잖아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in이 붙었으니까 민감하지 않은 거죠. 우리말이 있어요. 둔감하다. 그런 느낌. accessibility는 접근이에요. susceptibility는 주관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답을 하라는 얘기냐. 이제 좀 훈련이 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가깝다, 멀다 정도. 뭔가 가깝다. 커넥션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뭔가가 A가 B가 커넥션 돼 있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깝죠. 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냥 순수하게 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탈러런스가 내성이잖아요. 내성이 있으면 무엇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내성이 있으니까. 안 받죠. 근데 인이 붙었으니까 반대가 되죠. 그럼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게 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insensitivity가 있어요. sensitive 하면 민감하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인이 되니까 반대가 되죠. 그러면 1과 2는 비슷한 거잖아요. 3은 반대죠. 4는 어때요? 접근성.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깝죠. 그러니까 1, 2, 4는 가까운 거고 3은 내로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5번의 주관성은 무관한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뭐 주관성이 뭐 가깝다 멀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 답을 하라 그러면 몇 번 하시겠어요, 어머니? 1번이 답이면 2와 4를 고민해야 돼요. 국어는 그렇게 나와요. 가까운 건 어떻게 가까워? 그 세부 정보를 더 물어보는 게 국어고 영어는 그 전 단계 정도만 해줘도 돼요. 1, 2, 4는 같은 선택지. 정답은 3번. 이렇게 해도 정답률이 한 8, 90% 될걸요. 어차피 프로도 8, 90%인데 찍어도 8, 9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지식을 많이 수용하고 학습해 가기 전에 좀 이런 어린 시절부터 어떤 단어를 던졌을 때, 지문을 던졌을 때, 문장을 던졌을 때, 정보를 던져주면 좀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그 상태에서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그 지식의 활용 능력이 제대로 살려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의 학습 기간이 지났을 때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서울대를 나오고 재종반에서 수능을 가르치면서 좀 어린 시절부터 꼭 길렀으면 하는 거. 막 영어를 몇 년 했다고 하는데 뭐 영어만 보면 흰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영어 울렁증 막 이런 애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5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울면서 수능장 나오고 그런 일 좀 안 겪었으면. 그러니까 조금 노력은 무지막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요. 근데 학원 다닐 때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딱 끝나는 순간 그냥 다 반납. 뭐 방학 때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외웠어요. 수능 단어가 끝났어요. 물어보는데 중학교 내신 시험도 제대로 선택지 있는 단어도 잘 몰라서 버벅거리는 경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사고력의 신장과 함께 이제 지식이 수반돼야 우리 아이들의 공부가 헛되지 않는 보람된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순서 문제인데요. 이 순서 문제가 딱 사고력과 너무나 이제 많이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거고,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냐면 요렇게 할 거예요. 자, 요게 제시문이에요. 처음에 있는 제시문이고 여기는 각 A, B, C 단락에 처음 한 두세 단어 정도 주어져 있어요. 요거는 영어나 상관이 없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제시문 한번 보시면 뭐 언더라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생각이죠.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역사인데 월드 히스토리고 자 그게 생각이 뭐냐면 자 인터랙션이고 among human society니까 인간 사회들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잖아요. 지금 역사와 관련된 얘기니까. 근데 인간 사회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데 걔가 resemble 닮았대요. 닮았는데 not 아니에요. 닮은 게 아닌 거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먼 거죠. 아니니까 아닌 건 먼 거예요. 뭐랑 반대되느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랑 반대되냐면 당구공. 인간 사회 관계는 당구공과는 반대고 오히려 뭐랑 박테리아랑 같은 거예요. 요렇게 얘기되죠, 이렇게. 인간은 박테리아랑 비슷하다. 그리고 당구공과는 반대다. 요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요 정도. 요 정도의 사고. A가 시작이 뭐냐면 similar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건 내 사고의 재료로서 필요한 거예요. similar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사고가 안 되니까. 그러면 사고하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similar이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는. 그러면 A 달러 앞에는 뭐 나와야 돼요, 어머니? 인간 사회랑 뭐 한 개 나와야 돼요? 비슷한 게 앞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similar이 붙일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얘겠죠, 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근데 얘가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앞에 거랑 같은 거 반대되는 거. 그러나를 붙이려면. 반대되는 거. 얘랑 반대되는 게 뭐예요? 당구공이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당구공, 반대, 박테리아, 비슷하다, 인간. CBA죠, CBA. 이거 10초 문제예요, 10초 문제. 뭐, 한 5초 문제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죠. 10분을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모든 수능 문제가 10분 이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있느냐. 쉬운 문제들이 더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쉬운 문제가 더 많다고요. 쉬운 문제를 쉽게 풀어야지. 사고가 되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의 그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만 실려 있어도 사고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꼭 영어만 잘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해져요. 제 경험상. 모 학생의 경우에 고3인데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스님하고 수업 1년 정도 했는데 영어는 안 올라요. 근데 국어가 올라요. 국어 엄청 올랐어요. 국어 뭐 50점, 60점 하던 애가 막 80점, 90점 받고 영어는 계속 그냥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왜? 축구라고 단어 안 외우더라고. 너는 이제 한계가 보인다, 너는. 그 벽을 네가 못 넘어서니까. 근데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알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순서를 좀 그 양적인 공부와 질적인 공부가 있다고 치면은 의문에서는 이제 질적인 걸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학부모들한테 컴플레인을 받아요. 왜 당신 학원들은 애 좀 못 살게 안 보냐. 다른 학원 가니까 뭐 단어를 몇백 개를 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뭐 저희도 하고 싶죠. 네, 그래서 뭐 맨날 단어 시험 치고 못 치면 남기고 다음 시간 또 치고 못 치면 남기고 막 그런 게 우리 애 공부 잘 시키고 있는 학원인가 보다. 사고를 다 죽이는 거예요. 사고를 다. 영어를 싫어하게 되죠. 싫어. 스스로 뭐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어진 거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금 약간 이제 어느 정도의 틀 속에서 너무 틀 자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스스로 좀 고민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뭔가 그렇게 좀 여유, 약간 간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숙제를 막 밀어넣어 버리면 그 관계가 없어져요, 그냥. 애는 자꾸 선생님 눈치 보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뭐 부르면은 뭐 시킬까봐 도망가고, 뭐. 엄마가 뭐 학원에서 전화 오면, 우리 애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저희 것들이 너무 이상주의자인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초등, 중등, 이 저학년일수록 사고의 힘을 길러두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 어떤 선이 그냥 한계가 금방 드러나 버린다. 그래서 좀 균형을 갖춘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영어 단어 외우게 만드는 건 저희가 아니어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고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희가 그걸 남들보다 더 관리를 잘해드립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다른 학원에 없는 사고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만큼은 잘해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또 그 아이들과 우리가 2년, 3년을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독해 전략이 이제 그런 사고의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쉬운 글을 가지고 연습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까다로운 글을 가지고 해야 이 머리를 그러니까 쓰게 되는 거죠. 다 보자마자 다 알아버리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지. 저희가 12월에 이제 약간 요 컨텐츠를 조금 내용을 바꿀 건데 기존보다는 좀 쉬워진 거예요. 기존에는 오로지 수능으로만. 근데 이전에는 이제 조금 학년 수준을 조금 낮춰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에는 수능에 있는 고난도 문제만 뽑았는데 이제 12월부터는 조금 레벨을 차등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 테스트는 고2가 기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거기서 또 쉬운 유형이 있고 어려운 유형이 있거든요.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유형에 따른 난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쉬운 유형에는 쉬운 글을 주고 어려운 유형에는 어려운 글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사고를 키워야 되니까 어느 정도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고3까지 4개 레벨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학년별로 1학년 정도면은 우리가 X라고 돼 있는 게 Explore, 이제 뭔가 탐색을 해보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IM으로 돼 있는 게 Improve, 뭔가 증진하고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Advance, 그 다음에 Master 이렇게 돼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4개의 레벨 중에 적절한 레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학 형태의 시험을 쳐보고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제일 낮은 게 고2 기출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중학교 문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단어도 안 돼 있는데 무슨 고등학교 2학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의문점이.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뭐 지식적인 걸 많이, 물론 수업 중에 당연히 언급되겠죠. 문법이든 단어든 다 언급이 될 건데, 기본적인 게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것으로서의 이미지, 우리 애가 고2 거를 풀어서 만점이 나온다. 이거 아니거든요. 고2 테스트를 기반으로 사고력을 연습해보자지. 그래서 왜 고2 거냐. 그 정도 돼야 사고를 쓸 수 있는 지문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거고, 꼭 우리 아이가 뭐 고2 모의고사를 쳐서 몇 점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저희 과정의 부분들은. 그래서 분량이 그 모의고사를 한 달에 8일 수업인데,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정규 수업에는 그럼 8회 동안 그 유형의 문제들을 10문제, 8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문제 내지 1.5문제 정도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1.5문제를 푸는 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영어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다룰 거예요. 꼭 문제 푸는 그 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정규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1교시가 있어요. 저희 1교시가 5시 50분에 1교시거든요. 1교시에는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할 거예요.
필요한 친구는 내신 프로세스 들어오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지가 혼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이 아닌 이런 방학 때라든지 내신 기간 아닐 때는 문법, 어법 특강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어쨌든 문법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자꾸 드러내 보이니까. 그래서 정규 수업은 과목 1, 3교시에 수준별로 들어간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법 내신을 한다. 1교시에. 그리고 2교시에는 클리닉인데 이때는 아이들 수준이 편차가 어쨌든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직은 고2 텍스트를 읽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에 부겨운 아이들도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잘게 세세하게 단계별로 가이드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야 너는 문장 읽기부터 좀 다시 찬차례 다시 배워야 될 것 같다. 수업 시간에 플러스 더해서 그럼 얘들은 이제 구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읽어갈지를 나갈 거고 그래서 뭐 3개월 정도 해보니까 많이 괜찮아졌어. 그러면 다른 레벨에 있는 걸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인 수업에 다루는 지문의 수가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 해봐야 두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얘들이 부교재를 다 던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교재는 여기 과정에 들어오면 이 네 개 중에 어떤 걸 하긴 해야 돼요. 구문을 하든지 독해를 하든지 실전 모의고사를 하든지. 그래서 문제의 양을 좀 채울 거거든요. 이 클리닉 시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화목 과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네 개 중에 하나는 따로 별도의 부교재처럼 하나를 자기가 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걸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상대적으로 수업료는 좀 저렴하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공부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독해 전략이 학습의 루틴, 학습자 입장에서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대로 이 부교재들을 열심히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클리닉 시간에 와서 선생님한테 좀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교시가 클리닉 시간으로 해서 비질런스라고 저기가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비질런스 시간 동안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비질런스가 무슨 뜻이냐면 경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함부로 풀어놓는 걸 방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끈을 단단히 조여서 내가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영어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매일매일 좀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자라는 모토 속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꾸준히 할수 활동을 해야 돼요. 자기 부교재를 가지고 지문도 분석하고 문제도 풀고 단어도 찾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독해 전략의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 전략은 우리 저희 지금 책상 위에 아마 실물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시면 한번 다시 보시고요. 독해 전략의 시작은 단어부터 시작해요. 일단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일단 단어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어를 할 건데 통상 그냥 이게 좀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해져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게을러요. 그래서 애들이 좀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요거를 요거는 찾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요거는 선생님들이 해줍니다. 모든 단어가 어근적으로 분석이 되는 단어도 있지만 안 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되는 단어들은 이렇게 해줄 거고 요런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 내가 선생님 이걸 알려줬어. 야, 파생어 좀 알아와. 이거 위에 반이어 찾아와.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 뭐겠어?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정보가 사전에 있죠. 사전 보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단어 뜻 보고 뭐 프린트 해주고 하는 거야. 저기 해주려면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단어가 자기 단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많이 애를 쓰고 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 거는 어렵게 들어왔지만 잘 안 나가요. 어렵게 익힌 거니까 오래 남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프린트 해가지고 뜻 뭐뭐 적어주고 뭐 이렇게 눈으로 쉽게 보고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요.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제가 물론 진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공부가 왜 힘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시간이 많이 들고. 근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진짜.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되는 공부인데 시간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좀 사전, 그 매체가 종이 사전이 됐든 전자 사전이 됐든 아니 뭐 네이버 검색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단어를 지가 찾아보고 익혀보고 예문도 들춰보고 반대가 말이 뭔지 이런 자료를 검색하는 단어를 찾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단어가 외워져요. 이 단어를 계속 제가 검색이 떠들이고 예문이 나오고 이거 반대말이 뭐지 하면서 뜻과 형태와 철자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외우려고 억지를 안 해도.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좀 진정성 있게 하느냐. 숙제니까 뭐 이렇게 때려서 해버리면 사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미숙함이야 저희들이 당연히 감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지도를 할 거고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자기가 그래서 자기 단어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예요. 사실은. 근데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잘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 괜찮겠다 하시면 또 부담이 좀 덜 하실 거고 우리 아이가 그런 거 잘 못한다 좀 뭔가 잘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내셔야 되겠죠. 정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어의 개념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줄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뜻 보고 외워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디벨롭이라는 단어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 아이들이 어쨌든 단어를 통해서도 사고를 기를 수가 있는 거니까 어근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 디벨롭 뜻이 뭘까? 예문을 한번 던져 보는 거죠. 거꾸로. I haven't had my holiday portrait developed yet. 이런 문장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디벨롭이 상식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개발하다는 뜻이죠. 개발. 그럼 나는 아직 내 휴가 때 찍은 사진들을 아직은 개발을 안 했어.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사진을 개발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것도 사고의 영역이겠죠. 그럼 디벨롭 뜻이 뭔데? 디벨롭은 개발하다가 아니에요. 디벨롭 개발하다잖아. 근데 개발하다가 아니라고요. 디벨롭은 디벨롭이에요. D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멀어지는, 그래서 부정으로 쓰이거든요. 아니다. 벨롭이 뭐냐면 불에서 온 말인데 이렇게 감싸다라는 거예요. 뭐 천이나 이렇게 옷, 먼 걸 쭉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벨롭이거든요. 디벨롭이니까 감싸놓은 걸 드러내 보이는 게 디벨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준이나 뭔가 역량이 덜 되어 있는데 그걸 드러내 보여서 수준을 올려주는 느낌. 그게 디벨롭이에요. 사진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필름 사진 그 사진을 찍어 놓고 뭐를 해야 이 사진 형태가 보이죠? 현상 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진은 뭐 하지 않았다. 현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현상 말 그대로 모양이 드러나게 보인다. 그게 디벨롭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디벨롭을 좀 이해해주면 개발하다 디벨롭 개발하다 이게 아니고 그럼 사고를 해주면 좀 낯선 맥락을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이런 어휘의 사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 지식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냥 디벨롭 개발하다 1대1로 이렇게 해나가는 영어가 안 되는 거죠. 대충 알긴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어근 분석이라든지 어휘 파트에서도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독해 전략의 어휘 파트의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어휘 학습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휘 학습을 하면 당연히 어근이라든지 접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 외우지는 않더라도 계속 수시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자꾸 노출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자료로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거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좀 자꾸 어근 같은 걸 통해서 사고를 연습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제시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볼게요. 이제 단어를 익혔으니까 이제 문장을 읽어야 되겠죠. 문장을 읽을 건데,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그냥 단순한 구조의 분석이에요. 구조의 분석.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걸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끝에 있어서 문장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one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One of the principles that I follow when I draw outside. 그 다음에 is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영어 문장의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주된 게 있으면 부수적인 게 뒤에 따라와요. 그럼 이게 one이잖아요. 하나. 그러면 말을 할 때 하나인데 뭐 중에 하나냐? 이 하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뒤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인데 이 하나는 뭐와 관련된 하나냐면 원칙과 관련된 하나예요. 원칙 중에 하나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 원칙이라는 명사가 있죠. 뒤에 I follow, 절이 왔어요. 똑같아요. 이 명사라는 principle이라는 명사를 절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칙, 어떤 원칙? 내가 따르는 원칙. 그 다음에 따르다라는 동사 뒤에 또 절이 왔어요. 따르는데 언제 따르지? 내가 바깥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된 뭐 이게 전명구가 돼서 형용사 역할을 해서 명사를 꾸민다. 관계사절이 와서 선행사 명사를 꾸민다. 부사절이 와서 앞에 동사를 꾸민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구조를 자기가 나눠서 설명해 보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one is 요렇게 해서 주어와 동사의 소음 관계를 좀 시각적으로 자기가 분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연습을 시킬 거고, 구조에 대한 원리는 똑같다. 주된 거, 부수적인 거, 주된 거, 부수적인 거. 그게 몇 가지가 형태를 다르게 해서 어떨 때는 전명구로, 어떨 때는 뭐 관계사절로, 어떨 때는 부사절로 이렇게 구와 절의 어떤 형태만 바꿔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사실 영어는 해석의 영역으로 가면은 조금 달라지긴 한데 구조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말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냥 뒷말이 앞에 있으면 그 뭔가 설명하는 말이 뒤에 오는구나.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시각화 연습을 시킬 거고요, 문장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관련해서 이제 문법적인 것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어떤 텍스트 중에 있는 문장 중에서 단어,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문장의 구조죠. 그리고 구조와 관련된 문법적인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문법 사항을 가지고 막 드릴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봤지만은 아이들한테 어법 특강을 뭐 8주, 10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하고 이제 좀 됐겠지 하고 해보면 조금 나아진 건 있는데 생각만큼 확 이렇게 체화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테스트 속에서 자꾸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분사구문 그거야.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완료형의 그 의미고, 이렇게 해서 수업 중에 계속 그냥 리뷰를 해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 1년이 되면 문법들은 몇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정해진 커리 안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드릴을 하는 거는 방학 중에 특강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평상시 수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간단하게 과제를 푸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가면 이제 단어, 문장의 분석,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테스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요약을 시킬 거거든요. 저희들이 제목이 요약과 구조화. 요렇게 해볼 겁니다. 요렇게. 영어 수업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머님. 예. 첫 문장이 뭐냐면, 오류와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류와 실패가 모든 인간이 만든 제품들을 corrupt, 망친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단어만 알면 대충 말이 되니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부품이죠. 자동차 엔진 부품 하나의 failure, 실패가 could force, 당신으로 하여금 total이 뭐냐면 견인차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차를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견인차 불러야 된다. 요거를 그냥 해석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저희는 구조를 보라고 하거든요. 관계를 보라고 그래요.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랑 무슨 관계죠? 원인과 결과. 네. 또 어떤 걸까요? 모든 어떤 오류나 실패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제품이라 할게요, 그냥. 인간이 만든 제품. 오류와 실패는 인간이 만든 제품의 경우에는 뭔가 corrupt, 망친다, 제품을 망친다, 기능을 못한다. 그게 2번에 와서 자동차 엔진으로 와 있죠. 예시죠, 예시. 제 말 이해되세요? 예시. 어렵지 않죠? 네. 세 번째는 뭐죠? 마찬가지로. 여기 뭐 왔습니까? 컴퓨터 회로 나오네요. 아까는 첫 번째는 뭐였는데? 자동차 엔진, 인 컴퓨터 회로. 예시가 몇 개다? 2개다. 예시를 왜 써요? 앞에 있는 주제를 설명해 주려고. 못 알아보니까. 그럼 이 2, 3은 내용적으로 덧붙여진 게 아니고 1을 설명해 주려고 온 거잖아요.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 2, 3을 얘기해야 돼요? 1을 얘기해야 돼요? 1을 얘기하는 거죠, 1을. 그죠? 그럼 2, 3은 없어요. 1만 남았어요. 4를 볼게요. 자연의 체계, 자연이 나와요, 자연. 1에서 뭐 얘기했다고요? 인간이 만든 제품. 4에서는 이제 자연. 다르다. 그럼 끝난 거네요. 요약이 되겠어요, 어머니? 자, 인간이 만든 제품에서는 어떤 부품 같은 게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를 다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엔진 하나만 고장나도 잘 안 굴러가고 회로 하나만 고장나도 컴퓨터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자연은 아니래요. 그게 다예요. 그걸 네 말로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써봐. 이게 독해예요, 독해. 요렇게. 해석하는 게 독해가 아니고. 요약되지 않은 정보는 글자 수가 500자면 500자를 그대로 자기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외우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500자의 글자를 10자로 줄여서 네 말로 한마디 할 수 있어야 그게 이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는 게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이해하는 훈련. 그리고 이해하는 훈련에는 사고가 필수적이고 사고되지 않으면 요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언어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술로 해가지고 인간이 만든 제품은 뭐 부품이 잘못되면 전체를 못 쓰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아 라는 진술을 조금 더 네 사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다듬어 봐. 이렇게 가이드를 주죠. 그럼 지금 해요.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그게 전체에 미치는 무엇이 있다. 그게 인간과 자연이 서로 다르다. 인간의 경우에는 그 미치는 언니 뭐 할래? 영향 혹은 피해가 커요, 작아요? 크죠. 크니까 하나 잘못되면 전체 다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은 하나가 잘못돼도 전체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빈칸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요약이 되면. 그러니까 자연의 특징이 뭐냐? 부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영향이 작다가 아까 말씀드린 insensitive, 둔감하다 이거죠. 둔감. 영향이 적은 건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둔감성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독해 과정이긴 하지만, 독해 문제풀이 과정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글을 자기의 언어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구조화의 능력, 그 이면에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게 저희 독해 전략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구조적으로, 요약적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요. 선생님 이제 물어보는 거가, 읽은 걸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읽은 거를. 제대로 읽었는지. 그러니까 보통 영어가 가지는 한계가 뭐냐면, 공부할 때 학습자에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집어내주고 해서, 이 부분은 내가 몰랐네. 이 부분을 좀 더 연습해야 되겠다. 유사 문제를 주세요. 뭐, 요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쉽게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올리기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수학이, 뭐, 이 말씀에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입시의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재수, 삼수하고 봤을 때, 수학에서 망하는 애들은 없어요. 수학은 극복됩니다. 재능을 제일 덜 타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따라가면 되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국어, 영어가 풀이 가장 있어요. 무엇이다. A면 B고 B면 C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사실 해설지 대부분이 그냥 우리말 해석만 해서 해석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보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자기 풀이 적어 보라 하는 그게 풀이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는데, 국어나 영어는 풀이 과정이라고 아이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가 사고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지식에 오류가 있는지를 학습자도 잘 모르고, 학습자가 잘 모르는 걸 교수자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똑같고 병 고치는 거 똑같거든요. 어머니. 환자가 왔어. 환자가 온 거야. 제가 의사인데 환자가 왔어. 그래서 환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플까요? 아니, 머리가 아프니까, 뭐 배가 아프니까 내과에 온 거고,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건데, 지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제가 어디가 아플까요? 병 고쳐주세요 하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그 병 찾는데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내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답을 하더라도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답을 했는지를 이렇게 아직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가이드를 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하면서, 내가 글을 제대로 읽긴 읽었나? 해석은 정확했나? 사고 과정에 어느 부분에 오류가 났지? 이런 문제의 유형에 접근하는 수는 어떤 정보를 내가 다 알아야 되지? 를 좀 느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이 과정이 정말 도움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고력을 길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고하는 과정 자체에 이미 문턱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셔야 돼요. 나중에 다른 데서 더 물들어가지고, 엄마, 저희들이 많이 듣는 게, 영어 수업인데 국어 수업을 해. 엄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그냥 자꾸 국어 수업을 해. 뭐 주제가 뭐니, 전개 방식이면 자꾸 국어쌤이 하는 얘기를 영어쌤들이 해. 국어, 영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글을 읽는 거니까. 단지 그냥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시기에 다른 학원에 좀 물들기 전에 좀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학원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학원은 뭐 여기 D 학원? 다이아 맞나요? 하여튼 뭐 문제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풀더라고요. 근데 네가 이제 애들이 이제 잘 따라온 애들이야. A 해도 되고 B 해도 되는 애들이야. 뭘 해도 다 되겠죠. 근데 조금 절차나 과정이 있으면 잘 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해 나갈 애들한테 그냥 막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막 시켜놓고 우리는 이만큼 해줬어요. 뭐 우리 애들이 떠나서 그냥 남의 다른 애들 얘기에 혹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뭔가 그 과정을 잘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양치기,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자기 정말로 또 공부의 어떤 본질을 잘 찾아가는 공부.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라는 기회에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거라 보고, 그냥 약으로 그냥 때려서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많이 하면 될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학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김진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라서 제가 잠깐 그냥 말씀만 언급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심학습이라고 하는 게 글을 다 읽고 나면 이제 글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수행평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탐구활동, 주제탐구 보고서 학교에서 많이 시행할 건데 그런 딸린 문항 정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독해 지문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지식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 표현 능력도 길러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준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뭐 단어를 익혔으면 이제 단어 뜻 적어보고 연습하고 해서 그 다음에 어법적인 특징들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과정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기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평가까지 해서 자기 학습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독해 전략의 구성이에요. 단어, 어근 분석을 해보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관련 문법이나 어법을 점검하고 글을 요약적으로 읽어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절차를 얘기하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심화된 정보를 읽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9단계로 되어 있는 게 독해 전략이고 요 9개의 과정을 90분이나 수업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밖에 못해요. 잘해봐야 1점 뭐 몇 개 정도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해서 이 1년의 학습하는 과정이 자기 머릿속에 단어를 내가 정리하고 해석도 해보고 문법적인 특징도 한번 살펴보고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요약도 해보고 그래서 이래서 답이 이게 되겠구나. 오케이. 이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좀 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찾아보는 그런 완전 학습의 샘플링을 1년 동안 연습한 거라 보면 돼. 그게 됐을 때, 야, 네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독해질 하듯이 해. 단어 잡고. 그게 훈련이 되면,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자기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이 갖춰지면, 고등학교 가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따로 뭐 학원 가고 하고 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3년, 이제 중학교부터 1학년 시작하면 3년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고등학교 가서 또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라도 수능 때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좀 문제의 어떤 양이 쌓이면 요런 틀 속에서 양이 쌓이면 충분히 영어에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수험 생활을 마치는 어떤 시점에 갔을 때 그 수능 고사장을 나오면서 부모님, 자기를 위해서 이때까지 애써준 많은 분들에게 적어도 미안해하지는 않은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공부로 글쎄요, 뭐 이 말이 너무 좀 그렇나요? 공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공부가 해서 너무 다행스럽다. 네, 대부분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거든요. 내가 공부라는 게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 시험이 어려워서 너무 다행스럽다. 쉬웠으면 다 서울대 가고 다 잘했을 거잖아요. 근데 시험이 뭐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했으면 근데 서울대를 다 가요. 전 국민이 다 서울대를 가. 그럼 서울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다 의대를 다 간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의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이 못하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는 거니까. 어차피 하는 공부, 전교 꼴찌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전교 1등도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습니다. 힘드는 건 똑같아요. 쉬워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단지 그걸 모른 척 할 뿐이지. 그래서 좀 본질을 열고, 이게 영어고, 이게 공부야. 너의 머리를 깨우고, 사고를 깨우고, 그 깨우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노력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고생을 하려면 좀 제대로, 어차피 힘든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해서 바르게 공부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동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은 저희 김진규 선생님이나 저나 항상 교재를 같이 집필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거의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학생들이 저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됩니다. 두 분 선생님이 지금 한 선생님마다 거의 10명 내외밖에 아직은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아이들을 담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많아봐야 저희들도 사실 부담스럽고 사고의 결을 못 찾아가니까.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런 자리를 빌려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가진 또 성적에 대한 추이, 이런 부분들도 다시 또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요 다음 얘기는 이제 김준우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한 1시간 남짓 말씀해 주셨는데 힘드시죠? 이게 사실 요 정도 광도에서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으면요, 우리 애들이었으면 지금쯤 한 4번 정도 깼을 겁니다. 이제 깨어나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또 김웅 선생님이나 저나 제주종합반 수업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아침에 하고 있으니 대강의실에서 한 50명 정도 수업을 할 때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보이겠지라고 하는데, 연단에 서 있으면 진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친구, 이미 접신한 친구, 아니면 이미 이제 끄덕거리고 있죠. 헤드뱅잉 하거나, 또는 이제 제일 참 안타까운 경우가 눈이 붉어져서 눈물이 맺힐 정도로 하품을 삼키면서도 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친구는 안쓰럽습니다, 정말. 저도 혹시 지금 화장실 한번 가셔야 된다면 제가 막 마이크도 세팅해야 되니 잠시 다녀오셔도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욕심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애가 머리는 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어머님들께서 이 중에 하나의 결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수업을 듣는 친구의 학부모이기도 하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 3가지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느 학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거나 컨설팅 받으실 때에도 이 단어만 하면 된다라는 것,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 3가지는, 그러니까 사실 요 3가지 모두 어머님들께서 아직 만나지 않은 누군가의 영어 선생님에게 우리 애는 답이 없다라고 미리 던지고 들어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그 3가지가 필요해서 학원에 온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 그 3가지 모두가 이런 학습의 영역이 학보다는 습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의 기질이라거나 생활 태도와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지 그것을 학원이 해결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고민이 있어 왔다고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뭐 모든 영어 선생님의 생각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좀 제 또래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좀 커뮤니티가 커요. 전국 단위로 이제 제가 지금 참여하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방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 선생님도 일단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공부를 안 하네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팁이 아닌 팁을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담임 선생님과 통화하실 때에도 그런 부류의 말씀보다는 뭘 어려워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게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아이들은 한글 의미를 몰라서 단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안 한다라는 결의 말씀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이 공부라는 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부를 시키는 학원보다는 공부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적인 부분이라거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밀도 있는 관리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긴 하겠으나 밀도의 측면에서 사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까 마지막에 김우식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와닿았던 게 더 많이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케어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의 케어보다는 조금 더 교감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데 좀 더 저희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더 깊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독해 전략의 활용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독해 전략이 근본적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고할 줄 알게 되면 해결이 손쉬워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독해 전략을 베이스로 이번에 제가 그 대입 개편안 설명회를 또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의 목적이 대학이라고 했을 때 결국 입시라고 했을 때 이제 되게 큰 변화의 흐름이 예전에는 저희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면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해지는 어떤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표현일 겁니다. 표현. 그 표현 역량이 될 건데 그 표현이라는 부분을 저희 독해 전략이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쉽게 말하면 쓰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단계까지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기와 말하기 둘 다 저희 독해 전략 교재 베이스의 수업 중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기본적인 스텝은 이렇습니다. 일단 모든 쓰기의 첫 시작 단추는 저희 독해 전략의 지문입니다. 매 시간에 다뤄지는 그 지문의 주제가 또는 화제가 이슈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건데 그 지문 내용 자체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나머지 과정이 조금 더 손쉬워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수업을 할 때 문제 답은 잘 찾은 친구지만 막상 라이팅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다시 물어봅니다. 쌤,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further study가 얘가 조금 더 공부한 것을 유의미하게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넓힙니다. 그러니까 영어 지문이라는 것이 어머니 저희가 평상적으로 약 200에서 250단어 정도의 한 패러그래프인데 그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담기는 힘들다 보니까 많이 함축적이기도 하고요. 실제 수능의 수준에 오게 되면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영어 1, 영어 2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 지식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국영수과사 전 과목의 전 범위에서 교과서 내에 담겨있는 모든 지식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있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딱 주어진 지문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만 서치를 시키게 되는데 현재는 사실 서치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 동영상으로 보통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지금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수행평가라거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표현인데요. 창의롭게 표현하라라고 했지만 이 창의롭다라는 말에서 저희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의롭게 표현한다는 것이
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된 조건 내에서 빡빡하게 짜여진 틀 속에서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창의로운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쓰는 방식에서의 문장 개수 혹은 단어 개수를 제약하기도 하고요. 혹은 표현의 틀 자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글쓰기 환경이나 말하기 환경을 만났을 때 나 이거 해봤는데 적어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그 잠깐 소개했던 Further Study의 한 지문입니다. 요 지문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요 지문 그 정서지능이라는 어떤 사람의 기분과 생각을 서로 공감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소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지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나와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은 그걸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정서지능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던짐으로써 제시를 했고요. 요 링크들은 제가 학생들과 이제 다 카톡을 공유를 합니다. 그 링크 내용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영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테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테드가 굉장히 많은 양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색하는 게 중요한데 이 테드 영상은 제가 아이들에게 한 번은 꼭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자막을 켜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 주제가 있는 영상을 귀에 한번 담아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의 소재가 될 만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어떻게든 제가 찾아냅니다. 똑같은 주제로 된 영상을. 없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그냥 줬습니다. 글을 써서 내 글을 읽어봐라 해서 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교육 채널이라거나 뉴스 채널들 또 시사 교양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찾아서 다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글쓰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건 이제 특허와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턴트 특허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특허랑 제품 혁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화제를 던졌을 때 역시 제가 이제 영상을 제공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테드도 아니고 되게 전문 이런 대담 채널 중에 하나에서 심지어 두 분이 진짜 순수 미국인이 아니다 보니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막을 못 따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 유료 프로그램을 써서 이걸 해가지고 그 영어를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줬었는데 사실 2명밖에 안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오히려 많은 친구들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제 이걸 따내더라고요.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영상 제공을 했고요. 얘는 특히 제가 좀 요 관련해서 애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걸 보고서 주변 다른 학교 친구한테 이걸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영어 지문에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 아이들의 이런 수행평가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유포가 됐더라고요. 제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라이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영어로 바로 쓰는 것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로 써보라고 합니다.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의 제약을 거는 것이 문장 개수를 정하게 되고요. 길이를 대략적으로 좀 컷을 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요 글쓰기 과정, 짧은 글쓰기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대부분은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이 질문에 내가 정해진 시간 내 간결하게 답하기를 잘하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에서 길이 제한을 두게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냈던 것에서 제가 이제 어떤 의문점들을 다시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내용들을 제공을 한 거고요. 이렇게 국어 내용을 먼저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미리 이제 한글로 완성된 것을 이렇게 영어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정해 준 걸 토대로 이제 영작을 들어간 건데 사실 말씀드려서 제가 영작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텍스트를 읽어보게 되면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다 해도 이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 느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까지는 이 자연어의 해석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한글을
한국 사람이 정말로 좀 영어를 생각을 하면서 한국 영어로 옮겼다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 워딩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물어봅니다. 돌렸지. 근데 애들 얘기합니다. 해맑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진짜 안 돌리고 보내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맨날 돌렸던 친구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참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오류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시한 것처럼 영작에서 보낸 거에서 하다못해 막 시제도 이상하기도 하고요. 막 동사가 없는 문장도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박한 문장을 만들어 보냈을 때에는 저는 진짜 고맙기 때문에 칭찬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없는 칭찬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마실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만약에 써서 보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이게 이 친구는 한글을 안 거치고 바로 보냈습니다. 저에게. 쌤, 제가 이거는 영어로 바로 써볼게요. 라고 해서 바로 보낸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득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칭찬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영어로 쓰게 된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첨삭을 해서 돌려주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주된 것은 문법적인 오류를 개선하는 거지만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와 길이를 맞추는 과정도 지금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Further Study라는 프로그램 속에 이제 그 독해자 교재 내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진행하는 수업 중에 실시할 수 있는 또 간편한 형태의 쓰기 활동이라면 조금 더 그 규모가 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네, 원래 연 4회를 목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하긴 하지만 시험 기간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많으면 2번 정도가 이제 완수되는 경우이긴 한데요. 이제 주제를 두고서 탐구와 발표까지 경영하는 라이팅 팀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3개의 키워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소수령에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탐구 역량을 스스로 탐구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마지막으로 발표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애초에 저희가 라이팅 팀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실 이 2개를 목표로 했었지만 하다 보니 이쪽으로도 연결될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교롭게도 올해 대입 개편안에서 요걸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색채를 키울 거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대주제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대주제 밑에서 글 쓰는 목적이나 발표의 목적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된 케이스는 개인 발표, 혹은 조별 그냥 세미나 형식의 발표, 그리고 조별 토론, 내지는 실질적인 광고 만들기, 4가지 정도의 이제 실용적인 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토론을 위한 자기의 어떤 대담 형태 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인 스피치로 자기 에세이 쓰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4가지 정도의 글쓰기를 통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내년에는 설득하는 글쓰기가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논서 수령을 목표로 가게 되면 글의 색채를 조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이제 쓰기 활동에서는 전반적으로 탐구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그 설득하는 글쓰기가 메인으로 좀 잡혀 있게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 시간이 이게 좀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면 이제 얼굴을 막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하게 된 활동의 아이들의 발표 영상을 제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개인적인 이제 1인 영상도 있고 전체 영상도 있고요. 근데 발표 내용에서 제가 발표를 듣고 나면 항상 하는 피드백은 3가지입니다. 말하는 속도와 그리고 말할 때 어떤 아이 컨택하는 기술, 그리고 말하는 속도 이외에도 이 제스처라거나 자기 어떤 태도, 포스처, 몸 자세,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로해서 영어랑 관련된 부분도 많이 조언을 하거든요. 저는 발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떤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라는 것은 사실 표준 발음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에서 그 뭐 혀를 잘 굴리고 미국인스럽게 억양을 잘 구사하고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제된 올바른 형태의 단어 사용과 조금 더 형식을 갖춘 문장을 말해주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정말 원어민들이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 라이팅 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잘못 쓴 문장 일부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 만약에라도 그럴 리가 희박하겠지만 네가 영어에 눈을 뜨게 되어서 유학을 갔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레포트를 내겠지. 근데 만약에 네가 이런 형태의 문장을 제출을 하거나 말을 내게 되면 불편한 얘기지만 인종차별이 시작될 거다. 특히나 미국의 동부권, 미국 동부권 영국 사람들은 이 구사하는 영어 자체를 일종의 신분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존중하게 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되게 질 낮은 영어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정말 인종차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유학 컨설팅 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 유학 갔던 친구들에게 이제 필터 없이 들은 얘기들이긴 한데 막 길을 가다가 막 돌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말하는 그 옐로우 몽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가장 주된 어떤 요건 하나가 영어 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잘 쓰면 좋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에게 동기부여차 하는 말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쓰기까지 이제 해서 저에게 자기들의 탐구 내용의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저는 그 보고서 내용에서 형식적인 부분 정도 손을 보게 되고 영장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단어 같은 것들 수정해 주게 되면 한 단계 과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은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게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좀 과외 활동으로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긴 경우에 한 2달씩 걸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프로그램을 정제해서 정해진 스텝을 제가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자유탐구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개입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절차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애들이 이렇게 탐구에서 했던 과정의 일부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영화를 보고서 했던 이제 활동입니다. 그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인도의 수학자였던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건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영국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에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다른 동료를 만나서 그 라마누잔의 재능을 보고서 키워줬던 다른 그 귀인을 만나지 않았었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본 거죠. 천재라는 것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이 글쓰기를 개별로 다 시킨 가운데 아이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잘 써줬고 감명 깊었던 글 2개를 골랐었어요. 그래서 그 2개의 글로 조를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조장의 이제 역량에 따라서 나머지 인원들을 분배를 시켰고 제가 개입한 건 인원 제한을 건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이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발표를 해서 이런 PPT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조잡하지 않습니까?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 가면 진짜 5분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PPT는 조잡했을지 몰라도 요 발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얼굴은 좀 가렸고요. 이 말하기라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되게 놀랐었던 것이 어떤 친구는 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나운서가 돼보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가 발표를 잘 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와서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동기부여가 되기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발표로 이제 또 방점을 찍도록 하고요. 근데 요 뒤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이들의 보고서를 이제 뭐 실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일을 찾지 못해서 보고서는 올리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론했던 과정이었었습니다. 요건 제가 얼마 전 설명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챗GPT가 워낙에 핫했던 게 작년 초였다 보니까 올 겨울에 저희가 했던 챗GPT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찬반 토론했던 과정이었었고요. 요 지금 이 5개의 아규먼트는 학생들이 발표할 때 찬성의 근거 혹은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 거고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챗GPT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자료를 줬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서치하기엔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막 인공지능이 막 핫해지긴 했지만 작년 이맘때쯤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픈 AI에 대해서 무엇인지 또 생성형, 채팅형 이런 어떤 API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 아이들이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한 과정에서 아규먼트를 제시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런 자기만의 이거 제가 일부러 내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제시한 근거에 따라서 자기 스피치 대본들을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걸 제가 한번 무심결에 지난 시간에 이제 올렸는데 저는 모자이크한 줄 알았는데 실명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썼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번역기가 좀 동원이 되었겠지만 번역되기 이전에 한글의 사고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느낌에서는 관련 주제 하나로 그 부산고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또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 얘기의 이야기가 거의 다 겹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만큼의 역량을 이미 중학생들이 발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이 친구들은 자기의 이런 발표 내용들 이렇게 PPT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버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형평성도 있어서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 성공 여부는 이렇게 4단계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를 하는 내내 아이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한 명씩 발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설득력 혹은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채점하게 되는 시험지가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평가한 부분은 이 논리적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약적인 숫자만 무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평가를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익명으로, 제가 공개는 익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애들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웠던 게 제가 이제 조별로 자기 조를 다 찬성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는 오히려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하더라고요. 설득에 성공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스코어를 통해 해줬고, 마지막 AI 분석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쓴 거를 챗GPT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중학생들에게 어떤 걸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런 식의 질문 템플릿을 만들고 아이들이 그걸 다 집어넣었는데, 좀 슬펐던 거는 애들이 돈 앞에서 해봤었는데 모두 다 이제 설득력이 없다가 나와버려서 오히려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계와 사람의 차이니까요. 저는 다 설득당했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그 영상들을 남긴 것들은 제가 당시 했던 친구들의 어머니들께 다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한 영상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를 추구할 때 사실 현재까지는 발표 역량과 어떤 설득하게 말하기에 좀 더 방점이 있었다면 내년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논서 수령 평가 대비를 위해서 조금 더 글쓰기 부분을 좀 더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었던 결과물들보다는 조금 더 형식적인 부분들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진행되는 족족 제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설명회에서 내신 관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 학원에 대해서 의무는 내신을 안 한다면서요 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은 애초에 저희 학원이 이제 오픈할 때부터 있었던 그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의무는 수업 중에 내신 대비 안 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저희의 모든 리더께서 던지셨던 그 한마디가 아직까지 음영을 드리고 있어서 저에겐 크나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매 만나는 어머님들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내신 대비는 합니다. 라고. 다만, 확실하게 저희는 내신 대비가 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저희가 교육하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 입시의 정점에 있는 수능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 특히 중학교과에서의 내신은 이 겹친 요소가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시험을 치른다라는 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을 치른 이후에 피드백을 받고 성적에 대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 그 과정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험 대비는 짧게는 3주, 길게는 4주 정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중1들의 경우에는 학기말고사로 4개 단원이 다 들어간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미리 시작을 한 학교도 있고요. 중간을 친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시험 일정을 체계적으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의 학교 시험 일정에 맞게 일정을 조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조사된 친구들의 출판사라거나 시험 범위에 따라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난주에 딱 했던 1학년들의 예비 학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어 위주로 먼저 1차 테스트를 쳤고요. 나중에 2차 테스트에는 그 단어의 유의어라거나 반의어까지 포함된 형태의 단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비고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보다 조금 어렵게 평가 문제일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어차피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거란 전제하에 테스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틀린 문항의 이제 케이스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이널 들어갔을 때 그 유형의 문항을 이 친구가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완의 목적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은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X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신에 나와야 될 단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대화문, 문법, 본문까지 네 단계의 네 부문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3단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재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복습할 수 있는 워크북과 테스트까지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다음으로 그 내신 대비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영영풀이와 반이어, 유의어까지 포함돼서 심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문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대화문이 학교별로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암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한 해석을 제공을 하고 그 대화문 패러그래프 속에 다이얼로그 안에서 문제로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찍어주는 편이고요. 문법을 가장 열심히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법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단어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출제 요소, 그다음 규칙들, 그리고 변칙적인 요소들을 단계별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본문의 경우에는 저희와 다른 학원의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외우지 말라 그런다고 본문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뒷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지는 게 정상 아니냐. 외워질 만큼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어원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위해서 보는 것과 그냥 많이 보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본문 내용이 기억이 나서 한 98% 정도 외워져 버린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자기가 본문을 외우고 싶다라 말하게 된다면 그러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외우기 이전에 해석이 다 되는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해석이 안 된다면 뭐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지 단어도 찾아보고 문법적인 부분 체크한 다음에 다시 외워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영역별 워크북 이후에 문제를 제가 실시를 하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첫 단계에서는 이제 뭐 대화문, 문법대로 별도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4주차부터는 조금 더 심화 문제와 종합 형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제 시험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 구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직전주 혹은 시험 한 하루 이틀 전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의 일정에 따라서 또 전주 주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저희가 예비고사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 위주로 문제 비중을 좀 늘려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게 하고요. 거기서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풀이를 해주면서 왜 틀렸는지 오답 요소를 체크해주고 만약에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 위주로 마지막 최종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파이널 자료는 그 친구의 파이널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직전 보강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없으니 다 줘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 어떤 친구는 마지막 직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얇은 프린트 한 5장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받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그걸 다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에서 빈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덜 한 건가? 안 한 건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또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애가 이게 숙제를 안 했거나 해서 이게 비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이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건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 괜찮다면 또 안 괜찮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단계로 진행을 해서 이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험을 치는 그 순간보다는 이제 시험을 대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 나가는 단계를 교육하는 게 좀 더 큰 목적이고요. 그 뒤에 시험 친 이후에 틀렸다라거나 어떤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더 중요하긴 한데 아직까지 중학생의 마인드에서는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원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고 할 수 있게 최대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학교 때 조금 더 체계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신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은 더 비중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전부터 이제 그 특수 목적고라거나 자사고에 대해서 이것이 사양기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현재 보이는 흐름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보니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이 정말 필요한 케이스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케이스라면 그 친구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성적이라는 성취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제 준비할 말씀 다 드리고요. 마지막 멘트는 이제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저희 김웅 선생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저희 나름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딱 답을 내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교재를 개정을 하고 있고요. 외부 교재를 끌어오기보다는 저희의 생각이 담긴 교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의 최대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두 사람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제가 놀랬던 게 제가 먼저 와서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안 정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김 선생님께서 회색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왠지 그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통하는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일심동체에서 준비하고 늘 가르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다 개선해서 보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